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영상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배우고 나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더 넘어와서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어디라고 했죠? 그쵸,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는지 그 경제 주체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경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이 중단원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주체 부분부터 함께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때 가계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모두가 하나의 가계예요. 근데 이 가계는 선생님이 아래 사각형을 두 개로 나눠놓은 것처럼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즉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죠.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노동을 해서 받아들인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죠. 그렇게 구매하는 걸 우리가 소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계는 크게 노동자와 소비자 역할로 나눠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한 시장 참여자는 기업입니다. 기업. 물건을 만드는 걸 주로 하는 곳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먼저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한계 파트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거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 시장경제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을 그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가계 파트부터 볼게요. 가계에서 먼저 볼 건 바로 이 노동자 파트입니다. 자, 노동자는 어떤 역할을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냐?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로 교과서에서 내용을 정리해 왔어요. 자, 첫 번째,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노동자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노사관계라는 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노사.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직접 사용하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어떤 CEO라든지 회장, 사장단,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 사람들과 노동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즉 좀 부드럽고 좋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즉 기업과 노동자는 서로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CEO 입장에서 우리가 너네 고용해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근로자도 내가 너네 위해 돈을 벌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써 기업도 발전하고 기업이 이 근로자에게 잘해줌으로써 우리 회사가 더욱더 성장한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기업도 당연히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노동자도 역시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죠. 즉 노사관계가 원만해야만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스스로에게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노동자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노동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권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권리는 노동권입니다. 자, 근로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이 노동권에 해당되는 헌법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헌법은 어떤 식으로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헌법 제32조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근로의 권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고용 증진도 해줘야 되고 적정 임금도 보장해줘야 되고 그래서 최저임금제까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동자는 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는요. 빈칸으로 지금 되어져 있죠. 같이 넣어볼게요. 근로 3권입니다. 또는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근로 3권이니까 뭔가 세 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세 개의 권리인 근로 3권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리 33조 1항입니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세 개의 권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근로 3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 근로 3권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즉 보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죠. 뭐의 향상? 그렇죠. 근로 조건의 향상이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할 때만 이 근로 3권이 유의미하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근로 3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말은 단결권입니다. 자, 단결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근로자가 사용자와 1대1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사용자가 더 유리하겠죠. 그냥 혼자 가서 막 불만을 토로하면 사용자가 갑자기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우리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려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만드는 걸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 명이 됐으니까 조합이 돼서 여러 명이 됐으니까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죠. 자, 그렇게 단결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두 번째 넣어볼게요. 단체 교섭권입니다. 자, 단체 교섭권은 말 그대로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즉, 이제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사용자한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단체 교섭권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용자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근로자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자, 마지막 집어넣을게요.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이렇게 단체 교섭까지 진행을 했지만 자신들의 노동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때 노사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자, 그때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그 사용자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강력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파업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파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어서 가계 중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합리적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뭐가 뭐보다 커야 한다 했죠? 그렇죠.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죠.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얻는 이 소비로 얻는 편익, 만족감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클 수 있게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소비자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지 그리고 그 물건을 몇 개를 만들지는 소비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기업은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기업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주권을 가지고 기업한테 소비자로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 소비자는 보다 나은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비를 윤리적 소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그리고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한 어떤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환경에 좋은 친환경 상품, 플라스틱 대신에 분해가 잘 되는 용기를 쓰는 상품들 같은 거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상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저임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무역을 통해 얻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역해서 수입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게 공정무역 상품 구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상품.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부 등을 많이 하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윤리적 소비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과제 제시할게요. 오늘의 과제는 자, 이렇게 윤리적 소비의 예시를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칠판에 적혀 있는 걸 적으셔도 되고요. 또 다른 예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으셔도 돼요. 검색해서 찾아주면 선생님도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게의 역할을 다 봤으니 기업의 역할을 한번 볼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 생산을 할 때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생산 요소,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째, 노동. 그쵸? 노동력이 있어야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자, 물건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세우려면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 만한 토지가 있어야겠죠. 땅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땅 위에다가 건물 세우고 그 건물 안에 다양한 기계 같은 것을 넣어야겠죠. 이런 기계 설비들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생산 요소를 활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화랑 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갈 빈칸은 바로 재화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 말은 서비스예요. 자, 재화는요,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물질입니다. 즉, 형태가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서비스는 똑같이 만족감을 주는데 얘는 무형,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인간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너무 많죠. 연필, 분필, 스마트폰 이런 게 전부 재화가 될 거고요. 서비스라고 하면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의료 서비스, 미용 서비스 이런 거 우리가 무형의 인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업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역할은 어떤 게 있냐면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빈칸에 기업가 정신 적어봅시다. 자,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존의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까지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것저것 도전하려고 하는 기업가의 의지, 이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기업가 정신은 긍정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이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되냐? 자, 일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바뀔 거예요. 즉 경영 혁신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이 증진되고 창출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으니까 생산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자, 생산이 활발해졌는데 이 생산이라는 건 새로운 시장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생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막 더 혁신이 이루어진 상품이랑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생산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기술도 개발되고 이런 식의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 경제가 역동적으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활발해진다는 장점,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의 역할은요. 기업이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이 무작정 약간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을 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법규를 먼저 준수해야겠죠.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생산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노동자나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제품들도 그렇고 특히 음식에서 많이 그런 게 나타나는데 뭔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체에 유해한 해가 되는 물질들을 활용하는 어떤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노동자나 소비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기업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이제 이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기업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장 경제 주체로서 가계와 기업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가계와 기업을 시장 경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경제 주체 간의 경제 활동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한 걸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경제 순환 모형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경제 순환 모형을 보게 되면 뭔가 화살표가 되게 많죠. 일단 시장이 두 개 있어요. 자, 재화 서비스 시장이 있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재화 서비스 시장은 아까 말했던 유형의 물질이나 무형의 어떤 인간 활동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러한 재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 한다 했죠. 그 생산 요소를 사고 파는 시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좌측과 우측의 빈칸에 가계, 기업을 넣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좌측에 한번 가계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우측에, 오른쪽에 기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봅시다. 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서 판매해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판매 넣겠습니다. 판매. 자, 이렇게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 상품을 우리 가게에서는 뭐 한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구매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매 또는 소비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을 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은 누가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해준 역할을 할까요? 아까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쵸? 노동, 토지, 자본 같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대표적으로 노동만 생각해 봅시다.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쵸? 가게죠. 즉 가게가 우리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지금 말한 이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해 줍니다. 가게에서 이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기업한테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동, 토지, 자본을 누가 가져가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기업이 가져가서 생산을 하는 거죠. 뭐로 활용함으로써? 그쵸. 생산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안에 있는 화살표의 흐름을 한번 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곳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고, 이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지출돼야 돼요? 그죠? 돈이 지불돼야겠죠.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가는지 바깥 화살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에 이쪽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가게가 재화랑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면 돈을 내야겠죠. 지출해야 합니다. 지출. 하얀색으로 써볼게요. 지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게가 지출한 돈은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이 생산요소를 구매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해서 주는 돈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함께 볼게요. 자, 노동. 일을 했을 때 주는 돈. 뭐라 그러죠?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 자, 그 다음에 토지. 그 땅을 빌렸을 때 주는 돈을 우리가 지대라고 이야기해요. 지대. 땅에 대한 대가예요. 지대.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본에 대해서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윤. 됐죠? 자, 그러면 이 임금과 지대와 이윤을 받은 사람들, 이 가게가 되는데, 가게 입장에선 그러면 이 임금, 지대, 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원천, 바로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이 흐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깥쪽의 흐름, 바깥쪽 화살표의 흐름을 우리가 화폐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 안쪽 화살표의 흐름, 이거는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의 흐름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물. 그래서 안쪽 화살표를 우리가 실물의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해됐죠? 지금 순환이 되고 있어요. 화살표를 통해서 무언가가 순환이 되고 있는데, 안쪽 화살표는 실물이 순환되고 있고요. 바깥쪽 화살표는 화폐, 돈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 무슨 시장을 매개로, 무슨 시장을 통해? 재화 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자, 이걸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그려놓은 걸 뭐라고 한다?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자, 요 경제 순환 모형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가게와 기업의 역할까지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게,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